그럼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매매가는 지금 당장 몰라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이해 편하게 금리 내려가니까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훨씬 편하고, 제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오는 게 저는 어렵지 않아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산시장이 좋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고 활성화될 거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투자를 해봐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신사임당 채널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다가 7월 달까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했고요. 9,000건까지 갔었고 실제로 한 8,800건. 그리고 이제 7월 달 피크 아웃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대략 한 6,000건, 9월 달에 이대로 가면 4,000건이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달부터 거래량은 늘었고 가격 상승은 한 5월 달 정도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언론들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체감을 했는데, 다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이 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해당을 하는 거지 나머지 지역들이 가격이 살아났다라고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죠. 회복을 했다, 좀 나아졌다, 거래가 좀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영역이 좀 넓겠지만 가격이 회복을 넘어서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는 단지는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를 따졌을 때 5%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사실 가격이 존재하질 않아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거래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가격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하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한 건데, 파는 사람이 지금 힘들다, 팔고 나가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높은 호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쟁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금리 급등,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그 앞에 쌓여있던 각종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는 대출을 사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상급지라기보다는 중하급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 허리 아래쪽 요 정도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매도인들이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출을 안 쓰면 전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도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 대출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전세도 무너지고 매매가도 무너지고, 즉 허리 쪽 아래, 그러니까 약간의 중상, 중하단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매수세가 들어와도 팔고 나가셔야 되니까 호가를 올리거나 상승된 거래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데가 상승한 아파트잖아요. 이 나머지를 얘기하면 나머지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매도인들이 안 급한데,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게 아니거나 대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매도인들이 체력이 센데, 그러니까 와닿게 말씀드리자면은 압구정동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급하게 팔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잠실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집주인이 어느 지역이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아파트가 은근히 다른 지역에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이렇게 우량한데 수요는 꾸준한 거. 근데 수요도 중요해요. 금리가 많이 올랐고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살 때 망설이죠. 어렵잖아요, 대출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출도 필요 없고 나는 어차피 여기 장기간 거주할 거고, 중요한 게 또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청약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장기간 가져갔을 때 가격 상승이 일정 이상 기대가 되는 지역이어야 돼요. 어떤 분이 계세요. A란 분이 계신데 빌라를 전세로 들어갈까 매매로 들어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전세로 들어가세요. 돈이 부족해서 전세로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일부 빌라는 가격이 1억 5천이고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그분이 거짓말한 뜻이 절대 아니라 사실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럼 왜 전세로 들어가시냐? 왜냐면 저라도 그렇게 할 건데 빌라는 사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이자나 세금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린 비교를 좋아하잖아요. 아파트를 가진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손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권이 날아가요. 한국은 무주택자를 위주로 해주거든요.
그럼 청약 받으면 청약 이꼴 뭐예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청약은 싸잖아요. 그럼 당연히 빌라의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거꾸로 와서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부모님이 잘 살든 내가 돈을 잘 벌든 잠실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실의 아파트는 빌라와 다르게 어떤 게 있냐면 역사적으로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입지의 희소 가치가 있어요. 이런 땅이 잘 없거든요. 어쨌건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거를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받는 것과 매수를 해서 장기간 거주하는 걸 비교했을 때 사실 청약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가점이 돼야 되거든요. 100%는 아니에요. 흑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왠지 그냥 소유하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매수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매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곳,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 대출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곳, 그런데 매도인들은 체력이 강하거나 급할 일이 별로 없는 곳, 이게 교집합으로 모인 곳이 이번에 상승이 된 거예요. 강남 4구나 마용 성광이나 뭐 성남시의 어떤 분당이나 판교나 이렇게 좋은 지역의 대장 아파트, 딱 요런 곳만 이제 상승세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와도 매도인들이 이렇게 배짱을 못 부리다 보니까 가격이 회복을 하거나 거래가 더 잘 되긴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느낌은 없는 거죠.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이 다시 부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 바닥에서 17년 차거든요. 그리고 17년 차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시장을 제 표현으로 박살낸 어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급등이에요. 0.5에서 3.5까지 7배가 올랐어요. 미국은 0.25에서 5.5까지 11배가 올랐어요. 최단기간이에요. 이게 4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벤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일을 2번 겪으신 분들은 잘 없어요, 시장에. 40년 동안 투자를 잘 안 하시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박살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깔끔하고 조금은 단순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박살 났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어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데 제가 40년의 아파트 역사를 공부를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부동산이 올라가질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연속성인데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쳐봐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삽니다. 이게 되게 한국은 이게 무서워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정부가 왜 두려워하냐면 집값이 올라가면은 원래 필요했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살 사람들이나 심지어 지금 임차인 분들 청약 대기 수요까지 집을 사버려요. 왜냐면 이번 시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 시장, 상승 시장에서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고 얼마나 내 집 마련을 원래 평소에 희망하고 있었는지 그냥 결과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규제를 하거나 금리가 올라가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사기 싫어하는지는 밖에 나가면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갈 때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택합니다. 저라도 그래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너무 당연한 게 집을 사면은 몇천 몇억이 손해날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 돈이 날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상실이나 어떤 후회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거든요. 그럼 집을 안 사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런다고 집값은 내려가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을 사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금리가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연구와 공부를 해보면 일단은 많은 분들의 생각은 맞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의 호재에 맞아요. 왜냐면 집을 사는 부담감이 내려가잖아요. 이건 상식이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악재예요. 집을 사는 부담감이 올라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나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그에 앞서서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40년을 다 쪼개보고 연구를 해보고 실제로 투자를 해봐도 금리가 당장 올라갈 거니까 내려갈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없어요. 전 예전에 기준금리가 5%대일 때 집을 막 사는 것도 목격을 했던 터라 뭐 금리가 지금 3.5에서 뭐 0.25든 0.5든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막 집을 사는 게 금리 인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있죠.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세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규 공급이 많고 전세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내려갈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공급이 많은 거니까 한동안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공급이 넘치는 거니까. 내가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인데 전세를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는 신규 공급 빈집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세 공급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 괜찮은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은 전세가가 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월세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물론 이미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월세가가 이거는 뉴스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목격되는 현상이라고 표현해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세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지 못하고 월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전세 공급이 애시당초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납득이 되냐? 따져보면 되죠. 전세가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거의 전세가가 1.5배에서 2배가 올랐어요. 2억 하던 전세가 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일단 부담이 늘어요.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리가 7배가 올랐어요. 전세가는 1.5배에서 2배가 올랐는데 절대금액이 올랐는데 금리가 그 정도 올라게 되면은 가서 만나보면 내가 한 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한 80만 원 나가던 분이 지금은 150이 넘게 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많은 분들은 200이 넘어버려요. 그럼 이거 따져보면은 월세가 낮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전세 수요가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집을 가진 분들이 무너지면서 매매 전세를 헐값에 넘기니까 공급은 많은데 체력도 약한데 수요는 없으니까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왜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게 해소가 되려면은 전월세 공급을 계속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은 신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신규 공급은 제가 뭐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신규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은 이제 역사에 남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25년도 특히 26년도부터 폭감을 합니다.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전월세는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불혜택을 줍니다. 1가구 1주택이 혜택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개편되고 있는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부합하는 곳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곳들 중에서 자산가들이 돈이 많으면 똘똘한 한 채를 어디를 남기겠어요? 여러분이 잠실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상계동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계동을 팔겠죠? 그러니까 상계동은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대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잠실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대구를 팔아요. 왜냐면은 하나만 남겨서 비과세를 받는 게 2개를 갖고 있을 때보다 가성비가 높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를 공급할 사람은 계속 부족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제가 이게 뇌피셜이다, 엉터리다, 뭐 지금 전세시장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장을 드렸는데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월세 전세가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피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집값이 왜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미 한국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가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중에 전세가 무섭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월세면 난 차라리 매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만 가지고는 매매가 상승이 일어나 봤자 뭐 가보면 1,500, 2,500 이렇거든요. 크진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전세 시장이 어쨌건 공급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지 않고 월세로 갔던 이유가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부담의 주요 원인이 전세 가격이랑 금리예요. 그럼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매매가는 지금 당장 몰라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이해 편하게 금리 내려가니까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훨씬 편하고
제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오는 게 저는 어렵지 않아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산 시장이 좋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고 활성화될 거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투자를 해봐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세는 실수요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세요. 근데 지금 월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전세가 가뜩이나 월세에 비해서 이 전세가 괜찮아서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금리가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전세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공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의 주축은 뭐냐면은 매매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시장이에요. 올해 연말과 내년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은 이미 시장은 거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느려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느려졌는지 가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서 약간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추석이랑 설은 매년 있거든요. 원래 추석이랑 설이 있는 달은 거래량이 줄어요. 그 한 주가 날아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4분의 1이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장이 활성화되고 좋을 때도 설, 추석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거래 안 하는 건 맞지만 가격 올라가면 어차피 사요. 심지어 추석, 설에도 거래를 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그럼 이번 갑자기 추석 때문에 꺾였다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지금 7월 달까지 거래가 늘었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정도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는 케이스인 게 이거는 시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비정상인 게 한국이 부동산이란 시장이 생긴 이후로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꽁꽁 묶은 적이 없어요. 취득세 12.4%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도 이 정도로 올린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세금을 걷어가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취득세로 집을 못 사게 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처음 통과가 되고 대출을 틀어막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복덕방 때부터 계셨던 사장님들이나 30년쯤 투자하신 선배님들이랑 조언을 구해봐도 다 처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로 다주택자가 없는 시장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없던 시장은 과거에 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집이 침체가 되면 투자자가 떠나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다주택자가 없던 거고 지금은 다주택자를 소멸시키고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겪어요. 다들 처음 겪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소멸되어 가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만 건 정도까지 봤어요. 누적 대기 수요 때문에. 근데 이번에 9천 건까지 가고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갈 때까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천 건을 간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원래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다가 원래 들쭉날쭉해서 저는 한번 쭉 사신 다음에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탑을 찍고 내려올 때 이제 정부에서 겁을 먹었죠. 언론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몇 년 만에 상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 시장에 데미지를 주셨어요. 대출을 틀어 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이 상관없는 분이 계시고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완전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시기에 사람들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시장이 가뜩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랑 내려가고 있을 때랑 다른데 시장의 거래는 원래 빠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9월 달에 규제들이 나왔다면은 사실 시장은 8월 달 초부터 약간 침체가 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정규 강의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88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88 대책은 사람들한테 별 영향이 없었어요. 88 대책 나오기 전에 이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왠 잘 몰라요. 88 대책 나오기 전에 시장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거 제 영상에 다 남아있고 88 대책 나오고 별 신경 안 쓰셨어요. 근데 문제는 88 대책이 나오고 그 피드백이 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많이 다급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출 통제를 했는데 통제를 할 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데미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처져 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10월 달, 11월 달로 넘어가면은 둔촌주공 포레온 입주가 있어요.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초대형 이벤트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놓고 설명드리면 2008년도 이후로 잠실 입주, 그때 강동구 입주도 있거든요. 그때 시장의 데미지가 상당했고 2018년 12월에 헬리오시티 9,500세대 입주가 있었어요. 그때도 데미지가 엄청났어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도권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됐었어요. 신규 입주가 있으면 거래량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걔네보다 더 세요. 강동구 대장주가 12,000세대가 한날 한시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는 시장에 데미지를 줄 거다. 최소한 거래량을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시장 전망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거래가 처져 있는 상황에서 둔촌주공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장이 한동안 조금 평평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둔촌주공이 지금 입주를 하지만 예전과 뭐가 다르냐면 둔촌주공 자체부터 시작인데 둔촌주공의 전세가가 처지질 않아요. 원래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가 원래 완전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요. 옛날에 잠실 입주할 때도 그렇고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잠실 때가 제일 심했는데 소위 전세가 헐값이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둔촌주공 전세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입주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버텨요. 이게 검단 신도시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신규 공급이면 나는 들어가겠다. 그리고 둔촌주공의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그냥 치고 빠질 분들이 제가 그냥 뇌피셜로 적을 거예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이면 주택이 여러 개인데 분양권 하나 뭐 하나 해놓으신 분들이 야 지금 초피 먹고 나간다 아니면 뭐 야 중간에 난 프리미엄 먹고 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속된 말로 하시고 막 떴다방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주택 하나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둔촌주공 수문양자 중에 상당수가 그 정도 입지면은 그게 똘똘한 한 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은 대출이 막혔으니까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이 발을 동동 굴린다고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 시장이. 저처럼 현장에 팀을 이끌고 나가 있으면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이나 지금 조합원 분들은 지금 둔촌주공 가격이 20억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 이상도 얘기를 하세요. 이제 헬리오시티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23억이에요. 둔촌주공은 24억, 25억 얘기하세요. 여기가 분양가가 15억이 안 됐어요. 조합원들은 더 심해요.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분양자들이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이 10억이 오른 분들이 분양받을 당시에 경쟁률이 4대 1이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 악성 미분양 난다, 망한다, 이거 받으면 폐가망신한다고 언론이랑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었고 34평, 84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통제를 한 거예요. 84를 받으신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들은 대출이 안 나올 걸 대비하고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3점 몇 대 1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 청약이었거든요. 그럼 저 이 히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둔촌주공이 12,000세대 동시 입주, 세대수가 엄청난 건 무조건 팩트예요. 데미지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역사적으로. 데미지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이런 시장은 처음이에요. 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체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너무 높고 집값이 시작부터 10억이 올라 있는데 발을 동동거리시는 분은 없어요. 도대체 뭘 보고 발을 동동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가가 9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10억 초반대나 10억 정도의 이 집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아직 안 됐잖아요. 수분양자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금액은 이미 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장 나가면 대출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변수들을 합쳐봤을 때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입주 때문에 시장이 침체됐다고 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침체돼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둔촌주공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면은
이 정도 약간 보합 정도로 시장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식처럼 봐요. 내가 사면 바로 올라야 되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뭔가 자극적인 매매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다주택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시청자분들이 2년을 보셔야 돼요. 집을 사고 2년 후에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당장 가격이 안 올라가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가격을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가, 매도인들이 얼마나 괜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시장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주식 호가창이 아니에요. 매도인한테 내가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럼 이번에 보합세로 지나가더라도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니까 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괜찮은 호가의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상 가격이 꺾이지 않더라도요. 그럼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입주가 끝났잖아요. 둔촌주공이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이란 뜻은 뭐냐면은 수급이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둔촌주공 입주가 끝나고 나면 25년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경기, 인천, 서울. 26년도부터는 서울을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는 전국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세 상승의 압박과 더불어 매매가 상승을 예상하는 게 전 수급상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집값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집 사라 그래서 많은 비난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미래는 신의 영역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고 마음에 무거운 걸 얹고 방송을 해요. 아직도. 근데 하락을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는 더 아셔야 돼요. 집을 사지 말라는 거는 집을 사지 말라는 거기도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월세로 사세요. 지금 당장 월세로 사세요. 지금 전세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제 전세가 지금 시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전세 수요를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전세 수요를 줄이려면은 이 사람들이 월세로 가든 매매로 가야 되는데 집을 사라고 얘기하면 잡아먹는 세상에서 누가 집을 사라고 하겠어요. 그럼 전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 수요가 너무 많다 보면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말란 말은 환영을 하는데 전월세로 살란 얘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올라오지 말고 고시텔 가세요. 아니면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사세요. 아니면 뭐 기숙사에서 계속 거주하세요. 다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전 그걸 회피하는 게 싫어요. 제 과거가 그래서 발전이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시면은 전월세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전월세로 전략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청약을 노린다. 내가 가점이 높다. 그럼 오케이. 근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 뭐냐면은 앞으로 괜찮은 분양 물량도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행사업도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전략적으로 전월세를 가는 건 오케이. 괜찮지만 그냥 매매 가격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월세로 간다면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매수, 내 집 마련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떤 입지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랑 의견을 굉장히 달리하는 건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출을 얼마까지만 받으세요? 아니면 자금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집을 사셔야 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상하게 집을 사는 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은 좀 다 그렇진 않지만 계속 못 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쨌건 집을 지금 안 산다는 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걸 따라잡는 거거나 아니면 중간에 대출이 확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25년을 새살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새살이를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집을 살 마음은 늘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은 가능할 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 오랜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할 게 해서 오래 버티다가 기회가 오면 목돈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내 집 마련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작은 계획을 잘 세워보란 얘기밖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작은 계획 세우고 대출을 한번 알아보면은 내가 매수 가능한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여기 지역은 매수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타이밍이 여기를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에 지금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도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주거 상품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집을 먼저 고르지 말고 내가 집을 사는데 지금 대출을 포함해서 얼마까지 동원이 가능하고 내가 동원한 가격으로 어디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여기를 지금 사도 되는지 타이밍이 괜찮은지까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했던 행위인데 제가 이 좀 마음이 아픈데 가장 게으르고 편하게 투자하거나 집을 사도 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돈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제가 해봤을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깡패니까 그냥 아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분들은. 세 번째는 경험과 노력이에요. 일명 투자 실력. 그런데 우리는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랑 실력이잖아요. 이 실력은 뭐냐면은 노력이에요. 돈이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소액 투자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다면은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출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알아보고 살 수 있는 것도 꼼꼼히 알아보고 타이밍도 꼼꼼히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인 거죠. 자본주의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좀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투자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직장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해외에 그냥 유학생이 아니라 해외 공무원을 초청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제가 했을 때가 44개국이요. 막 솔로몬 아일랜드 있는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데서도 와요. 그리고 지금 거기 돌아가서 고위 공무원 분들도 계세요. 그럼 다양한 국가의 부동산 시스템을 제가 그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세 시스템이 한국밖에 없어요. 다 월세 아니면 매매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일어났을 때는 제 얘기가 의미가 없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사는 걸 이미 포기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실 거 저도 알고 제가 이미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국가에서 월세로 살면서 런던에 사는 그 공무원이나 학생한테 야, 너 런던에 집 안 사라고 물어봤을 때 안 사, 나중에가 아니라 아예 나는 못 산다고, 난 여기 월세 입자인 거라고 아예 대답을 하세요. 내 집을 사면은 다른 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때문이에요. 야, 전세랑 매매,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이게 제가 주장을 해오다가 안 먹히다가 요새 이제 다 들어주세요. 이거에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었는데 전세가 있으면 월세가 못 올라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전세는 정말 서민을 위한 거예요. 전세로 목돈을 모아서 소비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대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요새 약간 뭐라고나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도 약간 불안정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리냐 민간인한테 돈을 빌리냐예요. 전세가 생긴 이유 자체가 예전에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개인한테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다 못해서 어음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땡겨올 수 있지만 집을 사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어려웠어요. 제도권에서. 그래서 계모임을 했죠. 계모임도 원래 연구 대상에 논문도 있거든요. 계모임과 비슷한 게 전세예요. 민간끼리 돈거래를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이나 기업이 대출을 땡겨 썼고
이게 부족하니까 외국에서까지 땡겨 쓰다가 터진 게 IMF예요. IMF가 끝난 다음에 금융권이 버티다 못해 민간인한테까지 대출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건 남의 대출을 끼거나 남의 돈을 끼거나 또는 이게 싫다면 민간 은행에서 돈을 꼬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전세금 반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탄탄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은행의 돈을 빌려 사는 것만큼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직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해도 시행이나 부동산 쪽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비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이 만기가 됐을 때 안전도가 예전만큼 탄탄하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전세가가 내려갔을 때 내가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할 때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전세 수요가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셨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또 손대지 말란 법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세 믿고 집을 샀는데 만기 때 전세입자가 나가버리거나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환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 샀던 집이 나중에 내가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요거는 일단 알고 자금 계획을 조금 안정적으로 세워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그러면 전세 끼고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돌려줄 능력도 안 되거나 대출도 어렵거나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전세금 하나 믿고 집을 사는 거는 한번 여러 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서울의 구축과 외곽의 신축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만약에 새롭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전 그거였어요. 이놈의 서울은 도대체 뭔가? 아니 그 서울만 왜 이렇게 비싸지?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강북이랑 강남은 집값이 5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말이 5배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심지어 반포도 집어넣어도 돼요. 집값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벌어지다 못해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동산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무엇인가? 근데 이건 쉬워요. 예전에 서울값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 시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전환이 됐잖아요. 일자리가 서울에 몰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추석이나 설에 아직도 시골에 많이들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거든요. 왜 떠났을까? 갑자기 서울이 멋있어서 떠나온 건 아니에요. 부모님과 가족을 등지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오는 이유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더 잘 먹고 사는 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조건 일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서울은 고도화, 고밀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기울인 게 맞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이 밀도가 중요한 건 맞아요. 이 밀도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도로예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서울에 일자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 인근의 집값은 다 비싸요. 좋은 일자리가 어디냐? 일단 강남 한 150만 개 아니면 중앙 있잖아요. 그 광화문이나 종로나 아니면 마포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가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여의도가 비싼 거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곳 인근에 집값이 싼 곳은 잘 없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저한테 질문이 오세요. 어려운 건지 제가 모르고 나갔는데 시흥이나 안산이나 대구를 가봤는데 공단이 어마어마하더라. 여기 일자리 있는데 왜 집값이 싸냐? 일자리가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가졌는데 돈을 잘 벌면 비싼 거, 돈을 못 벌면 싼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비싼 거 살 집 곳에는 비싼 집 공급해주면 되고 쌀 집 살 사람들은 쌀집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인천의 공단이 제 손을 보시면 이만해요. 이렇게 크다고 쳐요. 판교가 이만해요. 판교 매출이 역전했어요. 고밀도. 지금은 공단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공단 사장님들 부자였거든요. 일자리가 많아도 넓어도 얼마나 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김앤장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제는 되게 유명한데 김앤장 사무실이 어디 있을까?
예, 종로 광화문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판사, 변호사 이분들 서초 반포 쪽에 많이 계세요. 탑 나온단 말이에요. 또 부자들이 모여 살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일단 상권부터 생겨요. 왜? 돈 잘 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학군이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집값을 정하는 건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벌었느냐를 통한 이 사람들이 만든 주거 환경, 커뮤니티예요. 학군과 상권. 이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데 있잖아요. 분당, 강남, 그 옆에 강동구, 잠실, 뭐 서초, 옆에 뭐 좀 동작구, 용산 이런 데 다 똑같아요. 성수동이 왜 비싸지는지도 아주 쉬워요. 부자들이 좋아했어요. 강 건너면 강남의 아파트를 충분히 지어줬으면 안 그런데 이제는 강남이 엄청 비싸진 다음에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다 두 분, 세 분씩 계시거든요. 그럼 같은 강남의 집을 사주고 싶겠죠. 하지만 거기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됐어요. 그 어디 사주느냐? 마용 성광이 왜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강 건너요. 자녀를 가까이 살게 하고 싶은데 좀 젊은 느낌? 그러니까 재개발 아니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좀 다른 감각의 지역이 생겨난 곳, 일자리가 생겨난 곳,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이 아파트가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고 일자리 인근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이제 부로 나가겠죠. 이런 집들이 매도인들은 튼튼하고 매수인들도 튼튼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 때 있어서 여기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신고가예요. 성수동 신고가예요. 한남동 신고가예요. 반포 신고가고 압구정동 신고가예요. 나머지 지역은 못 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한다면은 여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곳에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가 뭐냐? 강남의 집값이 비싸죠? 그럼 강남의 일자리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냐면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기 출퇴근할 때 시간이 제일 덜 걸리는 동시에 학군이나 상권이나 주거 환경을 따졌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이렇게 퍼져요. 지금 그것 따라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슬픈 얘기지만 노도강이 왜 늦게 오르거나 쉽게 오르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노도강 지하철 타고 일자리 가요. 일산도 지하철 타고 가요. 문제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야, 오래 걸리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한번 비난을 들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1시간과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의 1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이 1시간당 한 2천만 원 번다고 쳐봐요. 아니 1,00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 출퇴근 시간에 3시간 쓴다? 그럼 여기 3시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고 체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3시간이에요. 이거 환산해 보시면요. 해봤거든요. 집값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3시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던데 집값이 몇십억 차이 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하지만 그분들은 납득을 한다는 거죠. 뭐든지 거기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도 따지셔야 돼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 출퇴근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근데 거기 주거 환경은 어떠느냐,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많이 올라지를 따져서 내 가용 금액을 뽑아서 여기서 쭉 퍼진 걸 공부해서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만 오르고 끝이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IMF 끝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부터 다시 살렸었어요. 그때 버블7 있었습니다. 버블7부터 오르고 나머지 다 퍼졌어요. 그리고 요번에 박근혜 문재인 정권 있을 때 서울 강남 상구부터 올랐지만 다 퍼졌어요. 이번도 강남 상구부터 퍼지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 다음에 다 이제 퍼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사지 마시고 지금 타이밍에 내가 살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먼저 회복을 했다면 이것도 포인트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의 집을 샀어요. 그럼 여기 평생 살 거예요. 더 이상 이사 다닐 계획이 없어요. 그럼 오케이. 근데 이사를 할 거라면 집을 산 다음에 얼마나 차익이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 나중에 회복세가 올 건데 덜 오른 곳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용 가능하더라도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은 더 빠지더라도 덜 오른 곳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거는 되게 쉽더라고요. 서울에 붙어있는 수도권도 지금 다 못 움직였거든요. 뭐 고양시도 되겠고 사실은 인천도 되겠고 의정부 남양주 얘기하기에는 노도광이 아직 좀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좀 인기 있는 단지는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는 이미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용인시도 수지구랑 기흥구랑 처인구가 있는데 수지구는 움직여요. 기흥구는 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철저하게 전부 다 일자리가 어딘지를 파악하시면 철저히 거리순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경기도 수도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도강은 경기도랑 움직임을 같이 해요. 성남은 서울이랑 움직임을 같이 해요. 말이 그러니까 수도권인 거예요.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얘랑 거리가 얼마나 되고 대중교통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경기도 어디냐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도 가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전월세 수요가 좀 더 들어온다면 매매 수요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일단은 노도강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쪽보다는 저쪽에 뭐 고양시나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입장과의 거리 말고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일자리랑 거리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 대중교통 편의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빠졌던 함정인데 이거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졌을 때 여기가 여기보다 일자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부모님이랑 가깝던 아니면 인근에 뭐 일산에 호수공원 있잖아요. 뭐가 됐든 여기를 더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호하는 지표가 뭐냐면 전세가예요. 왜냐면 매매는 올라갈 때 집을 세네 채 살 수가 있어요. 아, 난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근데 전세는 두세 개 계약하는 이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막 난 뭐 홀수일엔 일산 가서 살고 짝수일엔 분당 가서 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세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탄력적인 곳이 있어요. 전세가가 잘 안 내려가거나 그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저는 한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가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공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더 잘 나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가산점을 주셔도 돼요. 실제 수요가 많은 거니까. 전세가 나가는데 오래 걸리거나 전세 물건이 많이 적체돼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이런 지역에 신규 공급이 많았다면 이건 감안을 해야 돼요. 빈집이 많은 거니까. 근데 비슷한데 전세가 더 잘 나가는 지역이 있다면은 거기는 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것 때문에 예전에 검단 신도시 투자할 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최악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서 현장 조사를 나갔더니 인천 검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같은 인천 그리고 옆에 있는 부천 위로는 김포, 고양시 멀리는 안산, 시흥시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검단이 이만큼 짓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 유령 아파트처럼 빈집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채우겠어요? 거기서들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전세가나 매매가가 잘 못 오르죠. 수요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검단 입주가 이제 슬슬 내려가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세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장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내가 투자한 물건이 좀 탄탄하게 갑니다. 인구 감소에도 상승하는 부동산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투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이게 15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가끔 충격받으시던데 인구 감소는 투자할 때 고려하셔야 돼요. 투자를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거꾸로 여쭤봐요. 영원히 사실 것처럼 질문하신다고.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어도 재밌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았던 분들을 만나보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불편하세요. 나이가 제 그냥 직접 경험이에요. 60이 넘은 분들은 슈퍼카를 탔을 때 잘 안 타세요. 너무 불편하시대요. 큰 차를 타려고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게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는 구조면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를 내가 투자에 몇 년도부터 적용할 거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왜 감안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행을 해서 집을 지어서 팔잖아요.
외국분들이 집을 많이 사세요. 제가 지어서 팔았던 지역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사간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80%가 참고로 여기는 안산이에요. 80%가 외국분이세요. 고려인, 중국인, 중앙아시아, 몽골까지.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을 받아서 근로를 하시고요. 제가 건설 현장을 돌리면은 이분들이 이게 안 믿어주시는데 중국 분들이 500만 원 넘게 가져가세요. 그럼 이분들의 꿈은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 가족들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쉬워요. 중국의 내 친구가 한 달에 3, 40만 원 번대요. 직장 다니면서.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500 벌어요. 그럼 자기는 이 돈 벌어서 중국 들어가면 이건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연봉이 4천이세요? 4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4억 연봉자가 들어오면 어떤 소비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 데려와서 가정을 꾸리면 내 아이들이 여기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래서 집을 사세요. 왜냐면 월세 내면 돈이 안 모이니까. 그 원리예요. 외국분들이 상당히 집을 많이 살고 있고 그래봤자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비율이 거의 최저예요. 안 좋아하세요, 한국을. 저희가 분단 국가, 냉전 국가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언제든 미사일 날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좀 감안을 해도 저는 일단은 2031년까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35년이었어요.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요. 집을 원래 가지고 계시던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유입이 폭감했어요, 그때. 저 데이터로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031로 줄였어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걱정이 된다면 얘는 항상 이게 제일 좋아요. 대학교를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지금 강원도 쪽 가면 폐교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왜 폐교를 하느냐를 질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전 그거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이 왜 만들어졌냐고요. 이거요. 옛날엔 대학만 나오면 메리트가 있었어요. 수요가 많을 땐 아파트만 사도 메리트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폐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가 빠지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가 인구가 줄거나 수요가 있다가 인구가 안 줄어도 수요가 빠지는 곳은 애시당초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만 가면 메리트가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서울의 인서울, 이 대학은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전 직장 중에 한 곳은 또 교직원이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치동의 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끝나야 끝나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수요자들이 돈이 더 많아져요. 화폐가치 하락의 방어를 잘하니까. 그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를 뺏길 곳이 어디냐? 그럼 현장 나가보시면 뻔해요. 제가 동탄 신도시 입주할 때, 한강 신도시 입주할 때, 검단 신도시 입주할 때, 남양주의 신도시들, 고양시의 신도시가 7개인가 8개예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름 다 지루하잖아요. 거기 입주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유령도시. 이것도 설득 안 되면 일본의 다마 신도시 얘기하세요.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말과 다르게 유령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어떻게 불이 다 켜져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인구가 별로 안 늘었거든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 수요를 뺏겼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찾으시면 되는데 못 찾으시겠죠, 여러분들. 다 못 찾으세요. 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곳이겠죠. 오래된 빌라촌의 반지하, 아니면 이상한 고시텔, 이런 데서 이탈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또는 지방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딘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합가하고 있다가 나오면 티가 안 나겠죠. 이런 곳들은 정비사업장이나 제가 시행을 하지만 가보면 여러분 반지하 있잖아요. 서울의 반지하 침수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반지하는 원래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반지하 원래 창고예요. 거기 거주하는 거 불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주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마곡간이라도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좀 재워달라고 해서 일세를 내고 여관숙처럼 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집주인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짐 빼라. 나 이거 여기 하숙 받겠다 해가지고 반지하에 사람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주인들이.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양성화시킨 거예요. 국가에서. 왜냐면 이걸 양성화시키지 않고 벌금을 매기면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쫓아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임대차 택배프로 만들 때인데. 그래서 집이 부족하면 만들어서라도 사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반지하를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일정 이하의 주거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어딘가 주택은 녹슬어서 쓰러져 가고 있고 유령집이 되고 있고 폐가가 되고 있고 반지하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빈집들. 신규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더 가속화가 되겠죠. 이 속도로 따졌을 때 아파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격적으로는 2031년부터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수요가 없는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애시당초 한국 아파트는 공실률이 너무 부족해요. 어큐펀시라고 부르거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실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호텔도 공실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예약 시스템에 실패가 있었거나 오류가 있었거나 일부 객실에 문제가 있어요. 손님을 받았는데 한쪽에 누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거나 자연적으로 이 공실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나 미국 드라마 보고 가시면은 집 보러 갔을 때 신혼부부가 중개사랑 같이 가서 딱 비어있는 집을 깔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침실 이렇게 설명을 쫙 듣는데 한국은 가면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집에 누가 있죠. 애시당초 공실률이 너무 부족해요. 아파트를 너무 선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할 거라면은 일단은 아파트만 보시니까 그런 건데 하단에 수요를 뺏기고 있는 곳들에 가보시면은 인구 감소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곽에 오래된 아파트에 어떤 집부터 비어나가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음마아파트 아니면 서초동의 반포주공 아파트 40년 넘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거주해 보시면 감이 딱 와요. 실거주하기 안 좋아요. 주차는 3중 주차. 깜빡하면 전화 와서 차 빼달라 그러고 차 긁혀 있고 녹물 나오고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왜 살까요? 서울에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데 괜찮아요. 거기가 신축이 된다? 대박이죠. 근데 이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왜 거주하죠? 일자리, 교육이에요. 일자리, 교육이 없는 곳은 아파트가 완전 구축이 아니어도 먼저 수요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아파트 일자리에 비해서 집이 부족한 곳은 썩어 부서지기 직전까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은 인구 감소와 투자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31년도부터 아파트 투자함에 있어서 전 전국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을 할 거예요. 수요를 뺏길 곳을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 건 별도 문제거든요. 한국은 자산 비중에 부동산이 많은 영향을 주나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왜냐면 저도 이미 겪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25년 3살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같은 동네 살았지만 달동네에서도 그분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아저씨가 똑같이 힘드셨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어떤 데냐면 정말 비 홍수 나잖아요. 그럼 퍼세식이니까 똥물 넘치고 개 풀려 있고 막 그런 동네예요. 시멘트 그 쓰레기 수거통에 애들 들어가서 놀고 있고 막 그런 동네고 논밭이 섞여 있어서 애들 빠져 죽고 막 그런 동네예요. 어디 가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도 항상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뭔가 수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 때문에 갑자기 잘 살게 되신 거예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25년 3살이 하는 동안에 분양을 받았거나 아파트 사신 분이 나중에 연락을 들어보면은 이것만으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자산 격차가 그 아랫세대에 져죠. 저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의 목표는 강남. 전 다른 얘기 안 해요. 가성비를 높여서 최대한 좋은 입지에 부모님 원망 그만하고 내가 깃발을 꽂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요. 요새 젊은 분들은 더더더 어려워요. 대출 틀어막죠. 다주택자 규제하죠. 뭐 다 세금 징수하죠. 부자들은 훨훨 날아다니고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좋은 데 입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해봤자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실의 엘스 아파트를 무조건이란 표현을 써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2022년 11월 달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매물이 18억 5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가격이 더 안 깎이고 드디어 매수세가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보러 다닌 거 계속 보러 다녔어요. 7월 달에 폭락한 다음에 9월 달부터 사람들이 어슬렁거렸는데 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10월 달부터 계약하셨어요. 근데 계약을 해봤자 모르잖아요. 10월 달에 계약을 하길래 11월 달에 이건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느껴요. 반응이 없어요. 너나 사. 그러니까 저도 미래 못 맞춰요. 저도 돈 벌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합니다. 저는 그런 막 깨끗한 척하는 사람 아닌데 어차피 저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채널에 가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저런 인간도. 그래서 정말 그 환경에 추천을 드린 건데 지금 거기가 27억이에요. 22년 11월 달이니까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좋은 동 좋은 호수가 18억 5천에 왔다가 안 팔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27억이면 차익이 8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어쩔 수 없어요. 죽어라 공부하든지 죽어라 노력하든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잃을 게 많은 건 부자들이에요. 뭔가 투자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저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부자들은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면은 상대적으로 잃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비난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저처럼 하셨다면 비난하세요. 저는 회생 시스템이랑 파산 시스템을 공부를 아예 따로 했어요. 미리 알고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회생 신청, 파산 신청 이 비율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세요? 회생 신청이랑 파산 신청이랑 가면은 비율이 한 7대3, 8대2예요. 막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공부를 왜 했겠어요? 이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세요. 그냥 뭐 잘못되면 내 인생 끝. 뭐 마포대교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이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리고 독촉이 있잖아요. 채무에 대해서 독촉하는 게 법이 있어요.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빚 갚으라고 전화가 왔잖아요. 빚 갚으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다 무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불법일까요? 합법이에요.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는 회생 파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사건 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사건 번호 2주 있다 나옵니다. 그럼 2주 동안 괴롭힐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건 번호 나올 때 동안 내 담당 변호사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연락 못해요. 못 괴롭혀요. 야, 그럼 TV 보니까 깡패들이 형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바로. 그거 불법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에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공부도 안 하시면서 야, 없는 사람이 무슨 투자야? 망하면 죽는 거 아니야? 아무 공부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투자하기 전에 했어요. 왜냐면 저도 리스크를 지고 이제 도전을 할 건데 내가 잘못되면 나도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어떤 식의 독촉을 받게 될지, 형법에서 날 뭘 보호를 해줄지 모르잖아요. 전세도 역전세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들 모르세요. 전세입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데 뭐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다 달라요. 저 3천만 원 들고 시작했거든요. 없으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경험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리스크 해지 중에 방법이 하나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다 보내요. 전월세를 택해요. 그리고 저를 비난하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늘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둘러보시면은 왠지 이상하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이나 20대 그 중반부터 부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10년, 한 15년 지나서 만나면 뭐가 좀 다르지 않으시던가요? 이걸 뻔히 알면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표를 딱 잡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입지에 먼저 들어가겠다. 최소한 내 노후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너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봤자 관tuk공에 돈 넣어서 갈 거냐?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럼 관tuk공에 가난도 넣어가는 거 아니고 돈도 넣어가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재밌게 만족스럽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젊을 때 아니면 중반이라도 잘 벌면 지금 고생하면 노후가 편하겠죠. 제가 경매하면서 나이 드셔서 이제 명도 대상이신 경우엔 노후에 대한 공포감이 말도 못 하시거든요.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목표를 일단 주요 입지에 일단 깃발을 꽂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위너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러면
월급 계산하시면 무조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조건 안 나와요.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고 주식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자처럼 그냥 사고 팔고 기다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주식,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트코인을 몰라요.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채널에 나가서 그때가 2022년도 올 거예요. 비트코인 최저가일 때 나랑 비트코인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코인이 오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젊을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안 좋은 시장, 바닥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자산가 될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당할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게 뻔해요. 땅덩어리가 커요. 한 150억 한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요 입지에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다고 하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이번에 정규 20기 하면서 전국을 돌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들 힘든 시간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좋을 때 투자란 뻔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 막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규제는 남아있고 매매가가 안 올랐을 뿐이지 전월세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바닥이니까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할 시기예요. 제 생각에 2년 정도 지나면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여러분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월세를 택하냐, 전세를 택하냐, 매매를 택하냐, 투자 공부는 자유지만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2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특정 단지를 놓고 여기 이대로 가면 월세 300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월세가가 130에서 150 했거든요. 지금 350이에요. 요번에 가니까 380입니다. 여러분 월세는요 올라갔다고 정부가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그거는 감당이 되는 게 아니고 월세를 통제하면 공급은 더 감소해요. 그럼 아파트는 또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월세는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좀먹을 거예요. 지금 내수 경기가 왜 안 좋은지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세금 올랐죠. 이자 올랐죠. 규제는 많이 하잖아요. 월세 내고 나면 그럼 전세로 가면 전세가 싸느냐? 이것도 아니야.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요. 여기서 끝이에요. 월급 받았는데 월세랑 전세 이자가 올랐으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가 좋은 게 비정상인데 나가서 쓸 돈은 없는데 이거를 파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내는 이자가 늘었잖아요. 공급자 힘들죠. 수요자 힘들죠. 내수 경기가 좋은 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 생활 필수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라를 믿고 간다?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바닥이니까 투자하세요, 돈 버세요 할 타이밍도 아니야.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과연 내가 지금 부동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 위기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시장도 아니고 나쁜 시장도 아니야. 그거 논할 때도 아니야. 위기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